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원룸에는 27살 언니와 23살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원룸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던 동생의 비명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가 놀라서 깬 뒤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발견한 동생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 동생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채 침대 옆 거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란 언니는 급히 119에 구조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신고 전화를 하던 언니도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에 이어 언니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은 119 통화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이 찔려서 출혈이 심하다. 예. 그런 내용 주고받는 사이에 예. 그 비명소리 들리면서 전화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명소리에 이제 약간 그 핸드폰 뺏는 소리도 들리고 예, 그랬었거든요. 언니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은 경찰과 함께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언니와 동생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생은 거실에 있는 침대 옆 방바닥에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엎드려 사망해 있었습니다. 동생은 오른쪽 목과 쇄골, 다리 등에 자창이 있었고 침대와 주변에는 많은 피가 보였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안방에서 천장을 바로 보고 누운 채 발견된 언니는 가슴 중앙과 아래, 왼쪽 배, 옆구리, 왼쪽 목 아래, 왼쪽 손등 등에 무려 12군데나 찔린 자창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팔에 방어흔이 있었지만 언니는 방어흔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경찰은 곧장 살인범을 잡기 위한 수사에 돌입하고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밀집 지역으로 다행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옷을 위아래 입은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1분 후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약 1분이 지난 3시 12분경 남자는 다시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3분 후 들어갔던 건물 옆 골목에서 손에 식칼을 든 채 뛰쳐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간 것은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도 없이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숨진 자매의 부모님은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4년 전인 2008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7살 김홍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김홍일을 가게에서 약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이후에도 한 달에 2-3번 정도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일손을 거들어줘서 승용차 기름값에 보태 쓰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다면서 딸과 나이가 비슷해 잘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퇴근 후에 늘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부모님은 소중한 두 딸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때부터 경찰과 김홍일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김홍일은 사건 당일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사건 현장으로 몰고 왔다가 범행 후 다시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김홍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김홍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주변과 김홍일의 거주지 등 4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5시 10분경 김홍일은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를 이용해 멀리 달아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경기도 여주 휴게소에서
또다시 기름을 채운 뒤 다음날 정오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하행휴게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곡 휴게소에서 또 주유를 하고 과자와 아이스크림, 담배도 구입했습니다. 이어 그날 밤 11시경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번에는 부산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장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김홍일은 물과 이온음료, 샌드위치를 구입했습니다. CCTV에 찍힌 김홍일은 범행 당시 왼손에 입은 부상을 숨기기 위해 호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나온 대학 주차장 인근 공터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김홍일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 안에는 김홍일과 두 자매의 휴대폰 그리고 김홍일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또 도주기간 중에 자신이 먹은 과자 포장지와 음료수통 등이 수북이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홍일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근 공터와 대학 주변에 대한 수색과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김홍일이 범행 전 지인들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자살에 대해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살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기장군 일대 저수지 세 곳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울산과 부산 지역 경찰관 1,800명이 동원돼 부산 지역 숙박업소와 편의점, 오락실 등은 물론 기장군의 한박산과 천마산 등 주변 등산로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첫날 용의자를 지목하고도 검거에 실패하며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범행사일째 경찰은 김홍일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175cm의 키에 건장한 체격, 얼굴에 점이 많고 양쪽에 덧니가 특징인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던 경찰은 공개 수배 전단지를 부랴부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배포했던 전단지의 용의자 사진이 너무 달라 시민 제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숨진 자매의 부모님은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범인을 잡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하루 1,000장이 넘는 수배 전단지를 직접 붙이고 다녔습니다. 전단지 붙일 때만 이 새끼 얼굴이 막 내 머릿속에 딱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 좀 생각나는 것도 있기위해서. 범인 검거가 늦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찾을 수 없었던 김홍일은 한 시민의 제보로 길고 긴 도주국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건 발생 56일째인 9월 13일 기장군 정관읍에 사는 75세 노인이 한박산의 영지버섯을 따러 갔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높이 458m인 한박산에 육분흥선에 있는 등산로역 마대자루 안에 사람이 누워있길래 발로 툭툭 찼더니 움직여서 누구요 하고 물었는데도 이 남자는 노숙자란 말만 하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마대자루를 잡아당겼는데 끝까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민은 산 아래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관에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와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아, 노숙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자매 살해 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산속에 있는 수상한 남자를 김홍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동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한박산 일대를 수색한 끝에 5시간여 만에 인근 마을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을 벌인 김홍일은 범행 당시 옷차림 그대로에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몸부림치고 이럴 상황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좀 쉽게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고 이제 잡히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이런. 체포된 뒤 김홍일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왜 살해하게 됐습니까? 왜 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숨어 지내셨어요? 산만 옮겨 다니셨어요? 이 자리에서 김홍일은 기자의 질문을 듣던 중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여 또 한 번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한 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김홍일의 승용차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던 곳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이 수색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 수색에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김홍일이 은신한 곳에서는 캔커피 36개와 생수병 31개, 캔사이다 2개 등 70여 점의 증거품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 인부들이 간식으로 준비해둔 음식을 훔쳐 먹으며 산속에서 50여일을 버틴 것입니다. 김홍일은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을 받은 뒤 곧장 사건이 발생한 울산 중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산에서 계속 산에서 지냈습니까? 자, 며칠 동안 산에 계셨어요? 2달 동안 있어요. 2달이요. 지금 심장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값 받으러 왔습니다. 옆에 작업장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랑 물 그릇을 캔커피랑 이제 2딸을 살해한 용의자 김홍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내 딸을 한꺼번에 죽여놓고 뻔뻔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 이제라도 범인이 붙잡혀 다행이라며 편히 쉬라는 말을 2딸에게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좀 뚫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그대로 꽉 막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애 보고 오면은 좀 어떻게 좀 한쪽이라도 좀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김홍일의 범행 동기는 3년 넘게 사귀어오던 언니의 이별 통보였습니다. 2008년 7월 자매 부모님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홍일은 그곳에서 자매를 알게 됐고 친하게 지내며 언니인 전 씨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경부터 전 씨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도 교제를 이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김홍일의 집착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홍일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씨를 만났고 문자나 전화 목록에도 주로 전 씨에게 연락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집착이 어느 순간부터 전 씨의 생활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씨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 돌아가면 몇 시 몇 분까지 다 알 정도로 집착이 심했습니다. 결국 언니 전 씨는 사건 발생 8일 전 김홍일에게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는 요새 백화점 근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무래도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홍일의 성격을 알아서인지 집착이 아닌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통보에도 김홍일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교제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매달려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전 씨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김홍일은 결국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고 대담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하루 전인 7월 19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침부터 인터넷으로 불 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울산총 구할 수 있는 곳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불법 안마시술소 2곳에 들려 성매매를 한 뒤 울산 중구에 있는 마트에 가서 25,000원을 주고 식칼 한 자루를 구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내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전날 밤 10시 45분경, 그러니까 범행 약 4시간 전 씨에게 SNS 친구 추천에 뜬다, 번호 좀 지워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경 결국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 씨 자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전 씨 자매의 부모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김홍일은 칼을 숨긴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골목길로 들어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자매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김홍일은 창문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먼저 살해했습니다.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있던 언니가 나오자 순간 당황한 김홍일은 베란다를 통해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동네 주민의 차량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김홍일은 왼쪽 팔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김홍일은 언니 전 씨도 살해하겠다는 생각에 1분 만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던 전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0차례가 넘게 흉기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가라고 말했다는 김홍일. 김홍일은 집착이 많고 인간관계가 좁은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에는
언니가 거의 유일한 대화 상대로 평소 전 씨에게 심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헤어질 수도 있지만 김홍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문자 메시지로는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슴에 칼을 품은 채 어이없는 살인극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김홍일이 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했던 말도 또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동료 재소자에게는 20년만 지나면 자신이 출소할 거라면서 그때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 교도관들에게는 자신이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김홍일이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예요. 왜 우리가 범죄야? 왜 우리를 가는데? 체육복과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김홍일은 범행 현장인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동생을 먼저 흉기로 찌르고 뒤이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진짜 죽을 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송차에 오르는 김홍일을 향해 날계란과 소금이 날아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신처였던 한박산에 대한 현장 검증은 취소됐고 유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악마지,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라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하고 사형언도만 되기를. 50일 넘게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울산 자매 살해 사건. 범인이 구속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꺼번에 두 딸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첫 공판. 김홍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을 남겼지만 부모님은 전국을 돌며 2만 5천여 명의 사형 촉구 서명과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사형 구형에 이어 사형 선고까지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사형 구형의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도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교화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불과 3분 20초 안에 2명의 여성, 그것도 자매를 무참히 살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이었고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잔인한 범죄를 억제하는 사형제도의 기능을 믿어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족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김홍일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별을 통보받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나이와 성장 과정,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시키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선고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김홍일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누군가는 김홍일을 불우한 가정 환경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성남과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홍일은 줄곧 외톨이로 지내다 유독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회피형, 은둔형 인격장애 증상이라며
불우한 성장 환경 탓에 반사회적 성향까지 동시에 가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특히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금 무기징역형이 재소자 교화나 범죄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한 남성의 잘못된 집착이 한순간에 한 집안을 풍비박산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김홍일은 미결수로 수감 중 2명을 살해했으니 한 사람당 10년이라면 20년 정도 징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때쯤이면 휴대폰 성능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라는 말도 했었고, 검거되는 순간 미소를 띄어 사람들을 경악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가석방에 있는 현 무기징역 제도에 의하면 김홍일이 언젠가는 우리들 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의미죠. 사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두 딸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두 자매의 일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걸까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두 자매의 명복을 빕니다.